이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오늘은 아들 민수의 38번째 생일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재료를 확인하던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민수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잡채도 해야지. 손자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도 장바구니에 담았다.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장바구니가 무거워 팔이 아팠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케이크 코너 앞에 멈춰섰다. 화려한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가격표를 보니 35,000원. 한 달 용돈에서 아껴 쓴 돈이었지만 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케이크를 골랐다. 민수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고 움직였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부쳤다. 오후 5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 저녁 준비했으니 애들이랑 같이 와서 먹어라.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6시, 7시, 8시. 답장이 없었다. 9시가 되어서야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미안. 오늘 회식이 있어서. 음식 준비했다고? 그냥 엄마가 드세요. 나중에 갈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순자는 식탁에 혼자 앉아 촛불을 켰다. 38개의 촛불이 작은 케이크 위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수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고 순자는 작은 케이크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달콤했지만 왠지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식탁 위의 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순자는 하나하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민수가 다음에 오면 데워줘야지. 한 달 후 순자의 73번째 생일이 왔다.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순자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혼자 앉아 초 하나를 꽂았다. 괜찮아. 다들 바쁘겠지. 민수도 일이 많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집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우리 민수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자들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촛불을 끄는 순간 한 방울의 눈물이 케이크 위로 떨어졌다. 순자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에이, 나이 들어서 눈물도 많아졌네. 그녀는 혼자 웃으며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달콤한 맛 뒤에 씁쓸함이 남았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어린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들.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엄마 생일도 기억해줬는데.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황급히 거실로 나왔다. 어머, 민수야.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엄마, 앉아 계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안겼다. 그들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는 거 위험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지. 순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준비해온 말을 계속 이어갔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제가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자주 못 오잖아요. 아내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말인데.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순자는 이미 다음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대요.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들도 있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순자는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너도 걱정되겠지.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봐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거든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민수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다음에요, 엄마. 바빠서. 문이 닫히는 소리. 순자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웃고 있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순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40년을 산 이 집. 민수를 키운 이 집. 거실 벽에는 민수의 초등학교 때 상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부엌에는 민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그릇들이 있었다. 안방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집 나가래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순자는 혼자였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이 집과 추억들이 그녀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 가는 게 맞겠지. 애가 편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곳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새벽녘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다. 2024년 11월 16일. 민수가 요양원에 가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좋다고 했지만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민수가 편하면 되는 거니까. 엄마는 항상 내가 편했으면 좋겠다. 한 달 후 이사 날이 왔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민수가 보낸 작은 이삿짐 업체 트럭이 오전 9시에 도착했다. 어머니, 짐 이게 다예요? 젊은 기사가 놀란 듯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게 다야. 나이 들면 필요한 게 별로 없더구나. 민수는 10시쯤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빨리 갑시다.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공간에 추억이 스며 있었다. 벽에 남아있는 작은 못자국, 민수가 어릴 적 몰래 그린 낙서,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 엄마, 뭐 하세요? 가야죠. 민수의 재촉에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면서 그녀는 집 열쇠를 손에 쥐었다. 낡고 흠집 난 열쇠. 40년 동안 매일 손에 쥐었던 그 열쇠. 이 열쇠 이제 쓸 일 없겠네. 순자는 열쇠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무심코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이 집 정리해야 하는데 부동산에 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골목길, 자주 가던 시장, 오래된 성당. 모든 것이 점점 멀어져 갔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했다. 업무 이야기였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실버타운 해피라이프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깔끔한 외관에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저 낯선 건물일 뿐이었다. 원장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희 시설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원장의 밝은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방은 3층에 있었다. 작은 원룸 형태의 공간.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엄마, 여기 괜찮죠?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방을 둘러봤다. 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낯선 풍경이었다. 멀리 아파트들이 보이고 차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짐을 풀고 정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순자는 침대 옆 작은 선반에 가족 사진을 놓았다. 민수가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적응 잘하세요.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순자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민수야, 고마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주말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민수가 떠나고 순자는 혼자 남았다. 문을 닫고 방 안을 둘러봤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익숙한 집의 소음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소리, 이웃집에서 들리는 생활 소음, 이 모든 것이 없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민수가 편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다. 순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맛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기계적인 동작만 반복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 익숙하지 않은 어둠.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도 이제 곧 당신한테 갈 것 같아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먹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민수는 처음 2번 주말에 방문했지만 그 후로는 한 달에 1번, 그리고 2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다. 올 때마다 바쁜 일정을 이야기하며 30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다.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서.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매일 밤 집이 그리웠고 자신의 부엌에서 요리하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순자의 몸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식욕이 없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요양원 간호사가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민수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가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만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문득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편지를 써야겠구나.
순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편지지와 펜을 가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 엄마가 요양원에 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제안했을 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했어. 바쁜 내가 늙은 엄마 걱정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싫었거든. 요양원 생활이 편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어. 매일 밤 우리 집 부엌이 생각났고 내가 어릴 때 함께 밥 먹던 식탁이 그리웠어. 하지만 그런 말하면 너 힘들어할까봐 참았단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내 아이들한테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 바쁘더라도 생일은 꼭 챙겨주고 가끔은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넌 모를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비록 엄마한테는 바쁘다는 말만 했지만 그것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괜찮아.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구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죄책감은 갖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그게 엄마의 행복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자는 한참 동안 그 글씨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아내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날 밤 순자는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했다.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우리 아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택배 상자도요. 며칠 전부터 순자는 자신의 물건들을 택배 상자에 정리하고 있었다. 민수의 어린 시절 그림들, 초등학교 때 상장들, 낡은 인형, 그리고 40년 동안 모은 저금통. 이건 민수 결혼식 때 주려고 모은 건데. 순자는 저금통을 어루만졌다. 무거웠다. 매달 조금씩 모은 돈. 하지만 민수의 결혼식 때 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돈을 전할 기회도 없었다. 택배 상자에 편지와 함께 모든 것을 담았다. 민수의 주소를 적고 발송인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보내는 사람 이순자. 그날 밤 순자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른 아침이었다. 민수는 회사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실버타운 해피라이프 원장입니다.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께서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편안히 가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들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일주일 전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아, 그때 통화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때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일이 중요하지. 몸 조심하고. 네, 엄마도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순자는 조용히 살았고
친구들도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이 끝나고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요양원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와 함께 쓸쓸함이 밀려왔다. 작은 방, 침대 옆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어린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엄마. 그때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요양원 직원이 민수에게 큰 택배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이걸 포장해 두셨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죠. 민수는 상자를 받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상자 겉면에는 엄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순자, 받는 사람 김민수, 소중히 다뤄주세요. 민수는 상자를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아이들은 외출 중이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민수는 상자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과 물건들이 가득했다. 가장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수에게라고 적힌 봉투.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엄마의 글씨. 예전처럼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민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렀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요양원에 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문장을 읽을 때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엄마는 외로웠다. 매일 밤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참았다.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는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펼쳐보니 민수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들이었다. 엄마, 아빠, 나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제목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그림. 민수는 이 그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3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었다. 백일장 장려상, 그림 그리기 대회 은상, 착한 어린이상. 모두 황변되고 구겨진 상장들. 민수는 이것들을 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곰 인형이 나왔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준 인형. 당시 민수는 용돈을 모아 문구점에서 가장 큰 곰 인형을 샀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났다.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안아줬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인형을 안아봤다. 오래되어 솜이 빠지고 색도 바랬지만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상자 맨 밑에는 무거운 저금통이 있었다. 도자기로 만든 큰 돼지 저금통. 민수는 이 저금통을 본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집에 있던 저금통이었다. 저금통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민수 결혼식 축의금. 1987년부터 모았음. 매월 3만 원씩. 총 40년간. 민수는 계산기를 꺼내 계산했다. 40년 12개월 3만 원. 1440만 원. 엄마는 매달 적은 돈이지만 꼬박꼬박 모았던 것이다.
민수의 결혼식은 5년 전이었다. 그때 엄마는 갑작스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수는 바쁜 신혼여행과 일 때문에 제대로 병문안도 가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결혼식 못 오셔서 섭섭하시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전화로 그렇게 말했던 엄마. 하지만 엄마는 40년 동안 모은 돈을 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혼자 병실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민수는 저금통을 안고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민수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 대학교 졸업사진, 첫 월급으로 사들인 목도리. 엄마는 민수의 인생에서 작은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민수의 과거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엄마의 사랑이 있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민수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상자 안쪽 벽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어. 그리고 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내가 학교에서 상 타고 왔을 때,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의 모든 순간은 너였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자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 너무 늦게 깨달은 엄마의 마음.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몰랐는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다. 민수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충혈된 눈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아빠, 왜 울었어요? 7살 딸아이가 물었다.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던 것처럼 딸을 꼭 껴안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딸은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아빠를 안아주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아빠의 등을 토닥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처음으로 일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 그는 엄마의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아내와 두 아이를 불러 모았다. 얘들아, 아빠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민수는 상자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릴 적 그린 그림 받았던 상장들, 할머니가 간직했던 추억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건들을 바라봤다. 와, 아빠가 그린 거예요? 재미있다. 아들이 삐뚤삐뚤한 그림을 보며 웃었다. 민수도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할머니는 아빠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셨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딸이 낡은 곰 인형을 안아봤다. 이 곰돌이 냄새가 좋아요. 할머니 냄새 같아요.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다. 아이는 할머니를 몇 번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평생 괜찮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엄마한테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어. 생일도 까먹고 전화도 제대로 안 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민수는 저금통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엄마는 40년 동안 매달 이렇게 돈을 모으셨어. 내 결혼식 때 주려고.
하지만 나는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이 이렇게 후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죄책감은 갖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하지만 어떻게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민수는 상자 속을 다시 뒤졌다. 그때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낡은 가계부였다. 펼쳐보니 엄마의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인연금 50만 원, 여기서 관리비 15만 원, 식비 10만 원, 병원비 5만 원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민수 저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는 빠듯한 생활비에서도 매달 돈을 모았던 것이다. 가끔 병원비 아껴서 저금 5만 원이라는 메모도 있었다. 아픈 걸 참으면서까지 돈을 모았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가계부를 넘기다가 멈췄다. 작년 11월 16일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가 요양원 가자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애가 편하면 되는 거지. 저금통은 요양원 가기 전에 택배로 보내야겠다. 그 아래에는 요양원 입소 비용이 적혀 있었다. 월 120만 원. 엄마의 연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나머지는 엄마가 평생 모은 저축에서 나간 것이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보, 나 결심했어.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뭐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이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고 생일은 꼭 챙기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거야. 엄마가 편지에 쓰신 것처럼.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심이에요. 민수는 아이들을 양쪽에 앉혔다. 얘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는 너희를 항상 사랑하고 너희 곁에 있을게. 할머니처럼 너희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야. 아들이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계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창문 앞으로 갔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지우예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도 함께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엄마의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버리지 않고 모두 보관하기로 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다시 꺼내 보여주려고. 저금통은 깨뜨리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것, 그 자체로 보관하고 싶었다. 대신 그 돈으로 할 일을 생각했다. 여보,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민수는 엄마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왔다. 오늘만큼은 일도 연락도 없었다. 오직 가족과의 시간에만 집중했다. 아빠, 오늘 뭔가 달라요. 딸이 말했다. 뭐가? 더 따뜻해요.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가 늦게나마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식사 후 민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예전에는 바빠서 자주 못했던 일.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처럼 2024년 10월 25일. 오늘 엄마가 남기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무한한 사랑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변하려 한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나은 아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엄마 생각을 했다.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왜 그때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만 댔을까? 새벽 3시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엄마의 상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상자 앞에 앉아 물건들을 다시 하나씩 꺼냈다.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다.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 민수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는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때는 몰랐다. 엄마의 행복이 오직 자신이었다는 것을. 또 다른 사진. 민수의 대학 졸업식 날. 엄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을 기억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다. 엄마는 너 친구들이랑 놀아라.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다. 민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갔다. 엄마가 혼자 집에 돌아갔다는 것도 모른 채. 엄마 그때도 외로우셨겠지.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자 속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 작은 박스였다. 열어보니 민수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십 통의 편지. 엄마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쓴 편지를 하나 꺼내 읽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회 오시려면 먼 길인데 안 오셔도 돼요. 저 괜찮으니까. 그 편지 여백에 엄마의 연필 메모가 있었다. 그래도 가고 싶은데 민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다.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엄마는 항상 아들을 배려했다.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그리움을 숨기면서. 엄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나한테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여보, 미안해. 깨웠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아니에요. 같이 있을게요. 아내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민수는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내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찾아가지도 않았어.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았잖아요. 아니야. 바쁜 건 핑계야. 시간은 만드는 거야.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했다면 시간을 냈어야 했어. 민수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군대 시절, 대학 시절, 취업 후. 자신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엄마는 곁에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엄마를 소홀히 했다. 새벽 5시 민수는 갑자기 일어섰다.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요? 지금 엄마한테 가야 해. 민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요양원. 엄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 새벽 6시 요양원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3층으로 올라가 엄마가 계셨던 방 앞에 섰다. 방문은 잠겨 있었다.
민수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복도는 고요했다. 멀리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매일 찾아뵐걸, 매일 전화드릴걸,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걸. 1시간이 지났다. 요양원 직원이 출근해서 민수를 발견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저 이 방에 계셨던 이순자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조용하셨지만 가끔 창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아드님을 기다리셨나 봐요.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민수는 바쁜 애야. 이해해야지. 항상 아드님을 걱정하셨어요.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죠. 민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방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새로운 어르신이 곧 입주할 예정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엄마가 매일 바라보던 그 풍경. 엄마는 여기 앉아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민수는 창가의 의자에 앉았다. 엄마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공허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라도 왔어요. 민수는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엄마의 온기를, 엄마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에도 자신처럼 부모님을 뒤로 한 채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찾았다. 일주일 전 수요일 저녁 8시. 통화 시간 2분 37초. 그는 통화 내역을 누르고 귀에 댔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민수야, 잘 지내니?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때 자신은 뭐라고 대답했던가. 네, 엄마도요.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그게 전부였다.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또다시 흐느꼈다.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수건을 건넸다.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요. 평생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드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수는 엄마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죄책감은 갖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하지만 어떻게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꽃집에 들렀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하얀 국화를 샀다. 그리고 묘지로 향했다. 엄마의 묘지 앞에 섰다. 새로 만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자애로운 어머니 이순자 1952년 3월 15일 마이너스 2024년 10월 18일 아들을 사랑한 평범한 어머니. 민수가 직접 문구를 정한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한 사랑이 있었던 어머니. 민수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엄마 저 왔어요. 늦었지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어제 엄마가 보내신 상자 받았어요.
그 안에서 엄마의 마음을 다 봤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쳤다. 엄마가 쓰신 편지 매일 읽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바라신 대로 살게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엄마를 대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게요.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저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엄마가 저를 위해 모은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 거예요. 이순자 장학금으로요. 엄마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민수는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그리고 매년 엄마 생일에는 케이크를 가져올게요. 엄마가 제 생일 때 해주셨던 것처럼요. 이제는 제가 엄마 생일을 챙길게요. 1시간이 넘게 그곳에 있었다. 해가 높이 떴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또 올게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요. 묘지를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다. 엄마에게 배운 것들. 첫 번째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은 모른다. 두 번째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다. 세 번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하지만 자식의 사랑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수는 이 노트를 평생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저녁 민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오늘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 할머니 묘소에.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순진한 질문이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아빠 보고 너희한테 잘하라고 하셨어. 우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가자. 그리고 할머니한테 예쁜 꽃도 갖다 드리고 할머니 좋아하시던 음식도 갖다 드리자. 민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게요.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할게요. 1년이 흘렀다. 2025년 3월 15일, 엄마의 74번째 생일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맞이했을 생일이었다. 민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예전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챙길 때처럼. 여보, 오늘 회사 안 가요? 응,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회사에 휴가 냈어. 아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년 동안 민수는 많이 달라졌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민수는 아이들을 깨웠다. 얘들아, 일어나. 오늘 할머니 생일이야.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할머니 생일 파티하는 거예요? 응, 할머니 산소에 가서 파티할 거야. 가족 모두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차 트렁크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잡채, 동그랑땡, 미역국.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민수는 엄마 묘비 앞에 작은 상을 차렸다. 음식을 하나씩 올리고 한가운데에 케이크를 놓았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것이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밝게 외쳤다. 민수는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았다. 74개를 꽂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초가 모든 것을 상징했다. 얘들아, 할머니한테 노래 불러드리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도 함께 불렀다.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수는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봄바람에 흔들렸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제야 이렇게 챙길 수 있네요. 민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아이들도 따라서 눈을 감았다.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저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살겠습니다. 눈을 뜨고 초를 불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마치 엄마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빠,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딸이 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너희가 와줘서.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지난 1년 동안 엄마에게 쓴 편지였다. 엄마에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엄마 없는 1년이 이렇게 길고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 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편지에 쓰신 대로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와 지우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전에도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아요. 엄마가 제 생일을 항상 챙겨주셨던 것처럼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모으신 저금통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첫 장학생이 선발됐어요. 고등학생인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래요. 그 아이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못 하신대요. 꼭 엄마 이야기 같았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저는 매일 엄마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엄마가 해주시던 밥 생각도 나고 엄마 목소리도 그립고 엄마 품도 그리워요.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지는 않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사랑해요, 엄마. 평생 사랑할게요. 민수는 편지를 읽고 조심스럽게 묘비 옆에 놓았다. 바람이 불어 편지가 날아갈 뻔했지만 돌로 눌러두었다. 아내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어머니가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민수는 케이크를 잘라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한 조각을 먹었다. 달콤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아들이 케이크 한 조각을 묘비 앞에 놓았다.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래,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먹는 거야. 가족들은 묘지에서 1시간 넘게 있었다. 할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자주 보지 못했지만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를 알아갔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딸이 물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너희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지. 그런데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할머니가 아빠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응,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민수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희도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아빠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을 표현하렴. 알았지? 네, 아빠.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다. 돌아가기 전 민수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을 더 많이 가져올게요. 그리고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올라타 묘지를 떠날 때 민수는 백미러로 엄마의 묘를 바라봤다. 점점 작아지는 묘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물었다. 아빠, 우리 내년에도 할머니 생일 때 가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매년 갈 거야. 좋아요. 나는 할머니한테 그림도 그려드릴 거예요. 나는 편지 쓸래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서재로 갔다. 책장 한쪽에 엄마의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엄마의 편지를 꺼냈다. 1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구나.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할게요.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2025년 3월 15일. 엄마의 첫 번째 생일. 아니, 엄마가 안 계신 첫 번째 생일. 가족들과 함께 산소에 가서 케이크를 갖다 드렸다. 작은 초 하나에 모든 마음을 담았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생일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케이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엄마 생일을 챙길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니까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게 엄마일까? 민수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잘 자요. 내일 또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웃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민수의 첫 번째 속죄의 생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속죄는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민수도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택배 상자 하나를 통해 아들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손자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함을 통해 이것이 이순자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매년 3월 15일이면 민수는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고 말한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제야 그 말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전통은 민수의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증조할머니를 본 적 없는 아이들조차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날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른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 결국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이다. 이순자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